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행국어 전선행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지난 토요일에 치러졌던 2023년도 지방직 공무원 9급 우리 국어의 비책형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요거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하자면 쉬운 시험이었다. 물론 아쉬움이 좀 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모든 시험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뭐 합격자들의 합격선 정도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본다면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워낙 쉬워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파트는 고작 해야 한자 정도? 네, 아니면 뭐 문법의 문장 성분 문제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출제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뭐 한자 조금 꾸준히 한 학생이 유리했다. 게다가 또 여러분 한자 성어를 여러분이 한자 어보다는 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성어가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래저래 실력자들은 되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껌이야 이러면서 풀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은근히 누구는 쉽다는데 나는 은근히 좀 깎였네 점수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모든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 끝난 시험이니까 우리가 끝난 시험인데 풀이를 왜 하겠어요? 이것으로 이제 모든 공시생의 생활이 끝이다 하는 분들은 안 들으실 거고요. 그죠? 말고 이게 지금 필요로 하는 이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답 확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또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제가 1번 문제부터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이제 비문학 파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법, 그죠? 화법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무관 최 씨하고 김 씨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각각의 대화의 내용, 말하기 방식이니까 뭐 이건 상당히 쉽게 여러분이 다 틀린 사람들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 보면. 자, 일단 볼게요. 자, 김주무관이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억.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자, 김주무관이 이 필요가 있어요 했더니 저도 필요성을 절감해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의견이 일치했죠. 즉 기억.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네, 저도 그래요니까. 자, 이거 맞는 거 찾기예요. 바로 1번이죠.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좀 더 과감했다면 바로 그냥 1번 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또 우리가 약간 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자, 2번, 3번, 4번 다 읽을 거지. 자, 보시면 니은은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그랬죠.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상대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놨는데 정중한 표현으로 직접 질문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직접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는 자, 물음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직접이야. 여기서는 그냥 고민이에요. 마치 자기가 고백하듯이. 하지만 이 안에 뭘 집어넣었다? 나 이거 궁금해. 나 이거 답 알고 싶어. 라는 간접적인 방식이라면 모를까? 직접이 틀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랬더니 김주무관이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면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디귿에서 최 주무관이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자, 어떤 걸 조사할까요가 직접 질문이죠. 차라리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밑에 디귿 보시면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대방이 관심 있는지 즉 청중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 그건 아니에요야? 아니죠. 반대 의사 전혀 들어있지 않죠. 어떻게 조사할까요? 라고 물었죠. 자, 그다음에 리을,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이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상대의 의견 반박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거 조사할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죠. 반박이 아니라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쉬웠어. 그죠?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우리 되게 많이 연습했던 재배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재배열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죠? 먼저 선지를 참고해서 선지에서 출제자가 나한테 주는 힌트를 발견해야 된다. 자, 보니까 가나다 3개 중에 나가 2개고 다가 2개니까 일단 가는 제쳐둬라. 가는 맨 앞에 올 수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먼저 나와 다를 읽으시고요. 둘 중에 누가 앞에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결정하시면 답을 2개만, 답의 후보가 2개가 되고 나머지 2개는 속어가 되겠죠. 자, 근데 얘는 독특하게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주어진 글이 따로 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맨 앞에 주어진 글 먼저 읽으시고요. 나하고 다중에 연결될 만한 걸 찾으시면 돼요. 자,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독서의 특성 혹은 독서의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나는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 뇌 변화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자, 지금 독서, 책 읽기, 독서 키워드가 통하죠. 그 다음에 뇌 발달인데 뇌 변화, 뇌에 관련된 것도 키워드가 통하죠. 그럼 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앞에 이어주기가. 자, 근데 다를 볼게요. 자, 이처럼입니다. 그럼 이처럼은 앞 내용에 대한 결론, 정리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면 독서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해놓고 정리.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돼요. 전반적인 뇌 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실증된 바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상당히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뇌 발달이라고 큰 범위. 그러면 이 뇌 발달에 대해서 이처럼이 나오려면 앞에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뇌 발달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야 그 다음에 이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 그것도 없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하면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처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는 어울리지 않죠? 따라서 맨 앞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는 이것에 대하여 A 교수가 독서, 책 읽을 때 뇌발달, 뇌변화를 연구했다는 게 더 키워드가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나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 2번 남겨두시고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선지에서 본 3번, 4번은 속어 하셔야 되겠죠? 항상 말하지만 재배열은 속어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 뒤에 1번은 가가 나오고요. 2번은 다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방금 우리가 파악한 내용, 독서는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A 교수가 그 뇌 변화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 다음에 들어갈게. 가냐 다냐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A 교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 자, 그에 따르면 자, 앞에 뭐 하면 당연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에서 A 교수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결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뇌의 전두엽은 상상력을 관장하는데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되어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다를 보시면 이처럼 우리 아까 본 거 이처럼 결론이야. 그럼 봐봐. A 교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명성 이야기만 했는데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돼요. 이처럼이니까 앞에 책 많이 훈련될 때 읽을 때 전두엽이 훈련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전두엽 얘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처럼 하면서 정리해서 전두엽에 대한 정리를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지금 나 뒤에는 다가 오기에는 너무 일러. 일단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그 사람의 이제 연구 안에 뇌 전두엽이 어떻게 되더라라는 걸 먼저 소개해야 정리할 때 이와 같이 전두엽은 하면 자연스러워지죠. 따라서 나 뒤에 가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다가 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죠? 자, 이거 선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요. 문법 문제네. 이거 기억에서 리을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거 문장 성분 문제죠. 간만에 또 성분 문제 문장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군요. 자, 일단 기억 볼게요. 지원은 자는 동생을 깨웠다. 자, 밑에 선지 1번 보시면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이다. 자, 이 문장의 주어가 지원 맞나요? 자, 일단 여러분 맨 앞에 있다고 주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물론 얘는 맨 앞에 있고 주어 맞아요. 그런데 일단 서술어부터 확인하는 게 원래 맞다고 했죠. 자, 깨우다. 그럼 이제 서술어를 확인했을 때 누가 깨웠니? 무엇이 깨웠니? 처럼 서술어를 먼저 찜해두시고 그 다음 서술어에 해당하는 누가나 무엇이를 찾으셔야 되겠죠? 자, 누가 깨우다? 지원이가 깨우다. 누구를? 동생을 하니까 이거 주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유서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자, 밑에 주어,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자,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서술어가 앞에 문장 성분 몇 개를 요구하는지가 뭐죠? 자릿수라고 배웠죠? 자, 얘는 서술어의 자릿수 2개가 필요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보시면 만들다는 두 자리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 맞죠?
우리 서술어의 자릿수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때 뭐라고 했죠? 타동사는 두 자리. 그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만들다. 좋아요. 두 자리. 자, 그 다음에 디귿.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얼음이 되었다. 얼음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되다 아니다를 먼저 봐야지. 항상 문장 성분은 서술어 보라고 아까 얘기해줬죠. 자, 되다. 서술어 되다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에 보어. 그죠? 보어. 이게 바로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뿐만 아니라 뭐가 꼭 있어야 된다? 보어가 꼭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되다 아니다의 바로 앞에 있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건 보어고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건 일반적 주어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얘는 보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라니요. 말도 안 되죠? 보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어머나. 이건 뭐 어머나 보자마자 뭐야? 독립어. 그죠? 다른 성분과 관련이 없다. 독립어.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어휘 문제죠. 이번에 뭐 한자어도 그렇고 성어 없이 한자어도 다 어휘 문제고 그지? 이게 어휘 문제가 은근히 눈에 좀 띄죠. 세 문제가 어휘 쪽 파트였죠. 자, 일단 기억에서 리을까지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이 아닌 거. 자, 이런 거는 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 표기 문제는 아니지만 문맥적으로 여러분 이 단어들을 정말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셔야죠? 읽으면서 가장 어울리는 바꿔보시면 되겠죠? 가장 어울리는 거.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닌 거니까 안 어울리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서구의 문화를 맹종하는 이들이 많다. 자, 맹종이라는 건 뭐냐? 거의 뭐 맹인 수준으로 뭐 안 보이니까 막 오라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런 거 맹종.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무분별하게 구별 없이 그냥 마구 따르자. 무조건 따르다가 맹종이죠? 맞아요. 여기 집어넣으면 무조건 따르는 이들이 많다? 자연스럽잖아. 자, 두 번째. 안일한 생활에서 탈피하여. 자, 탈피는 뭐야? 벗어나는 게 탈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벗어나다. 바로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 회사의 생산성을 재고. 자, 재고하다는 되게 여러 번 우리 동영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고자가 높일 고자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리다의 뜻으로 뭐 이미지, 수준 이런 것을 높이 업시키는 걸 재고한다라고 배웠어요. 따라서 끌어올리다, 네, 업시키다, 끌어올리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못 위를 부유하는 연잎. 자, 부유하다를 잘 몰라도 연못 위에 연잎이 어떻게 되어 있죠? 헤엄쳐? 연잎에 뭐 지느러미 있어? 이게 생명력이야? 아니잖아. 둥둥 떠 있지. 연잎이 어떻게 헤엄을 쳐? 그죠? 따라서 이거 아니고 저 부유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떠다니다. 그죠? 떠 있다, 떠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연못 위를 떠다니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X 4번이 답이죠. 자, 그다음 5번 갈까요? 5번이 시조. 가장 기본적인 시조가 나와서 여러분 문학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심화 이론 뭐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 이제 시조 배우잖아. 그때 뭐 웬만하면 다 우리가 한두 번은 꼭 보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시조 중에 이제 두 수가 나온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얘 둘을 이해한 내용으로 아닌 것 찾기야. 자,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의. 자, 푸른 산은 내 마음. 내 뜻이라는 건 내 마음. 자, 푸른 산은 내 마음이고 녹수, 푸른 물은 님의 마음이야. 님의 정도 마음이지 뭐, 그죠? 즉, 청사는 나, 녹수는 님. 근데 딱 보시면 지금 여기 표현 자체가 청사는 뭐뭐요, 녹수는 뭐뭐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패턴이 동일한 게 두 번 딱 맞으면 뭐죠? 대꾸법이라고 하죠. 자,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쏜가? 자, 푸른 물이 흘러간들 푸른 산이야 변하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자, 물은 변한다. 그래도 청산은 변할쏜가? 서리법인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강조를 위해서 서리법 사용한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뭔 얘기야? 나는 산인데 나는 안 변해. 님은 물인데 물은 변해. 즉 물은 흘러가듯이 님은 나를 떠나가. 그런데 나는 안 떠나가고 계속 이 자리에 있어. 그죠? 나는 변화먹고 님은 변했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예어가는 곳. 자, 푸른 물도 결국 산을 잊지 못하고 님도 떠나갈 때 나를 잊지 못해서 울면서 흘러간다. 울면서 떠나가는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 이별이잖아.
왜 이별이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님들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거죠. 근데 이별할 때 님도 아쉬워서 나를 두고 갈 때 한 번쯤은 울면서 가겠구나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청산은 어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자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만고 오랜 세월 내내 푸른색을 띠고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그띠 아니하는 거 그치지 않는가. 자 이것도 누구는 어찌하여 뭐뭐에 어떻고 누구는 어찌하여 뭐뭐에 어떻다. 어머 얘네도 대꾸법이네. 자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자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늘 푸른색을 유지하리라 한데 그럼 결국 종장에서 야 우리도 그치지 말고 계속 푸른색을 유지하다. 누구처럼? 청산처럼 그지? 혹은 유수처럼 그치지 말고 우리도 할 거 계속 하자라는 점. 자연에서 교훈을 얻었죠. 그죠? 자연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 변하지 않는다는, 변치 않아야겠다는 다짐, 그 교훈을 얻는 거죠. 자, 내용 살펴봤는데요. 선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죠. 가에서 청산과 녹수의 대조. 자, 여러분 대조 있어 없어? 있지. 아까 청산은 안 변하는데 녹수는 변해서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조 맞겠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 어떤 상황? 님이 떠나가고 자기만 남는 상황 맞네. 그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나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나에서 나 한번 다시 볼까? 자, 여기서 시각하고 청각. 자, 여러분 시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푸르다. 시각이죠. 두 번째, 주야에 그치지 않는가. 계속 그치지 않는다는 건 흐른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시각 아닌가? 만약에 이게 청각이 되려면 물소리, 졸졸졸, 철철철, 콸콸콸 무슨 소리가 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 눈으로 봐야 멈췄는지 움직이는지를 알잖아. 시각에 가깝죠. 그죠? 청각은 아니야. 그래서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리라. 시각 위주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2번에 시각과 청각을 이용했다. 나에서 X, 청각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와나 모두 대꾸. 아까 확인했죠? 대꾸법. 그 다음에 4번 가와나 모두 서리적 표현. 오, 아까 여러분 가에서도 변할 수 없는가 서리적 표현. 그치지 아니하는가 서리적 표현.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지. 됐어요. 그 다음 6번. 자, 주제찾기 문제 나왔죠. 주제찾기 쉽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주제찾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찾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추려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지 말고 나눠서 반 정도 읽고 선지 보고, 한 번 더 읽고 선지 보고 하는 게 더 좋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지문들 자체가 너무 짧아서 사실 나눠서 읽을 만한 것도 별로 없이 그 정도로 쉬웠죠. 그죠? 일단 짧았죠. 다 읽을만 했지. 자, 얘도 중심 내용 찾기니까 제가 끊어 읽지 않고 다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체킹해 볼게요. 여기의 핵심은 주제문 찾기니까 주제문 찾기는 주로 뭘 위주로 읽으셔야 되냐면 지시어 접속어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같은 지시어 접속어 그는 이것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교환 가치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이며 사용 가치는 어떤 상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이다. 자 지금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의 정의가 나오고요. 전자 교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면 자 반대로 후자 이 사용 가치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둘의 차이점 이야기했고요. 상품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섞여 있는데 교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자, 뭐래요? 교환 가치가 높아도 사용 가치 없으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의 정의, 특성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하지만 자, 항상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나오면 일단 앞에 거 거의 버려도 돼. 왜? 늘 뒤집어지면 그때부터가 본론이라고 했어요. 앞에 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차피 개념만 나왔잖아. 이 가치는 어떤 가치고 이 가치는 어떤 가치다. 끝. 자, 그다음 하지만부터가 중요해. 자,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자, 이 같은 상식이 뭐죠? 방금 앞에서 말한 교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사용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
그럼 무슨 말이야? 교환가치, 사용가치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게 예로 나올 거예요. 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100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공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등의 댓글을 보고 애초에 관심도 없던 이 공연의 티켓을 샀다. 그에게 그 공연의 사용가치는 처음에는 없었으나 많은 댓글로 인해 사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자기한테 사용가치 없는데 남들의 사용가치를 자기가 그냥 착각한 거죠. 안타깝게도 그는 그 공연에서 조금도 만족하지 못했다. 자, 이 사례에서 볼 때, 자,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나오겠네요.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자, 일단 여기서 뭐뭐 해야 한다 주장 나왔잖아, 주장.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건지, 즉 나에게 사용가치라는 게 정말로 제대로 판단된 사용가치인가, 정말로 이게 제대로 내가 결정한 사용가치인가, 이걸 봐야 된대요. 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휩쓸려 어떤 상품의 사용가치가 결정될 때 그 상품은 나에게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결국 이제 이럴 땐 이렇다라는 건 앞 내용에 대한 정리, 예에 대한 정리고요.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즉 소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라? 사용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에게 사용가치가 정말 있는 것인지를 알고 살아,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주제 다 나왔네. 자, 1번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큰 상품을 구매하다. 지금 여기 교환가치, 사용가치 중에 어떤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오죠? 사용가치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거. 일단 반복이 많은 단어가 핵심어죠. 따라서 두 가치 중에 여기서는 사용가치가 핵심어예요. 사용가치에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자, 앞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용가치, 교환가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개념을 정리해서 마치 두 개념을 대등하게 다룰 것 같지만 방금 제가 얘기했죠? 이 글은 사용가치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하는 글이라고요. 따라서 사용가치 쪽에 무게가 들어 있습니다. 자, 3번.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상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 나에게 전혀 소용없게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반대고요. 4번이겠죠.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제가 방금 본문 읽을 때 이 사람의 주장, 물결표를 밑줄 그은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상품을 구매할 때 뭐? 사용가치. 이 글의 핵심어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글을 읽을 때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조금 어려운 글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일단 쭉 흘러가면서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나올 때부터 열심히 보시고, 두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올 때 잘 집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반복되는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아이 위주로 중심 내용이 정리돼야 된다는 거겠죠. 자, 답 4번.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은 여러분 요게 고쳐쓰기. 이제 우리가 화법, 작문, 독해 이렇게 있다면 얘는 이제 작문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아마 약간 어떤 분들은 시험 문제 풀면서 나 무시해? 출제자 나 무시해? 왜 이렇게 쉬운 거네?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쉽다. 자, 볼게요. 자, 어색한 곳 찾는 거야. 그래서 적절히 고친 거 찾기예요. 자, 근데 거의 뭐 나머지 세 개는 정말 억지스럽게 이 사람 문제를 너무 만들기가 싫었나?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지? 할 정도로 약간 어색하죠. 자, 볼게요. 조선 후기에 서학으로 분리된 천주학은 학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보다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자, 학이니까 이게 배울 학자잖아. 그럼 당연히 종교가 아니라, 즉 교가 아니라 학문적인 학이잖아.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근데 밑에 보니까 기억, 학문적인 관점보다 종교적인 관점? 자, 불교, 기독교, 도교, 유교. 자, 교자가 붙어야 근데 일종의 종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학이니까 학문이 맞잖아. 즉 이대로 쓰면 되지 반대로 고치면 더 이상하죠. 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학문보다 종교야? 아니죠. 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종교보단 학문이라는 게 맞겠죠? X.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당시의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진 않았는데, 자 보세요.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니까 자, 서학 수용합시다. 적극적인 사람들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어색하지 않죠? 아무리 적극적이라도 무조건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주장하였는데, 자, 주장하였는데는 뭐야?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이렇게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자, 뭐뭐도
자, 뭐뭐까지도, 뭐뭐도. 그 다음, 뭐뭐 하자고 하지는 않았다. 보통 우리가 뭐뭐도 그렇지는 않아가 무슨 뜻이야? 이 뭐뭐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투 자체가 뭐뭐도, 뭐뭐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죠? 예를 들어 뭐 할까? 뭐 국가대표도 이럴 때까지 운동을 하지는 않는다처럼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 자체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 때 쓰는 게 뭐뭐도 뭐뭐까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서 보시면 그러면 얘들도 아무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 자체도 조차도 무조건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면 말이 되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조차도 뭐뭐조차도 뭐뭐까지도 주장하였다 아니죠. 뭐뭐까지도 이렇게 주장하진 않았다. 즉 주장할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주장하지 않았다가 자연스럽죠. 따라서 이건 안 바꾸는 게 낫습니다. 지금 1번도 2번도 결국은 그대로 두면 되는데 억지스럽게 괜히 바꿔갖고 더 어색하게 만드는 거죠. 자, 3번 볼까요? 자, 더 읽어볼게. 그래서 그들은 조선 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계에는 양명학이나 고증학도 있어서 서학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자, 외부에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유일하지는 않았다면 자연스러운데 다른 것도 있으니 유일하다야? 아니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유일한 건 아니다가 맞겠죠. 따라서 대안이었다. 아니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당연히 4번이 답이겠네. 자, 지향.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자, 지향은 여러분 뭐죠? 향하다. 즉 따르다. 목표로 그것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다니까. 어떤 부분 수용했지만 벗은 항상 반대 내용. 여기 수용하다니까 여기는 수용하지 않다가 나와야지. 따라서 지향하다는 따라가고 수용하고 추구하는 거니까 안 되고 지양하다. 오 반대말. 지향하고 지양 반대. 요거 너무 쉬운 공시 어휘라서 금방 알고 있죠? 지향은 따르다 추구하다. 지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지 않는다. 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지 않는다. 즉 어떤 것은 수용했지만 어떤 것은 하지 않았다. 지양했다. 네, 4번이 맞습니다. 지양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답은 4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 갈까요?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자, 여러분 이 빈칸 추론 문제, 흔히 말하는 빈칸 추론 문제죠. 자,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실제 이 위치에 뭐가 들어갈지를 이제 잘 알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빈칸 추론은 그 쭉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읽되 요 가까이 앞이나 뒤, 특히 밑줄 부분 이제 특히 그 빈칸이나 밑줄은 뒤쪽으로도 더 자세히 잘 읽으셔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뒤쪽에 답이 될 만한 힌트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는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즉 능숙한 필자는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자, 능숙하지 않은 미숙한 사람은 오랜 시간을 공을 들이지 않는데 언제? 계획하기에. 자, 그래서 글쓰기에서 계획하기는 글쓰기의 목적, 그리고 주제 선정, 그리고 예상 독자 분석 등을 포함한다. 자, 이 중에서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결국은 뭘 찾아야? 자,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찾으면 돼.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독자를 왜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역시 독자를 분석해야 되는 이야기는 뒤쪽에, 그 이유는 뒤에 있겠죠. 자, 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한다. 자,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독자에게 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앞에 너무 어려운 수준, 독자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합치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줘야 되는데 너무 독자의 수준을 잘못 파악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듣거나 독자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딱 맞는 전달을 하기 위해서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볼까요? 1번, 계획하기 과정이 글쓰기 전체 과정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계라서가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독자의 수준을 우리가 잘못 파악하면 전달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지 그냥 단순히 첫 번째 단계니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그래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 용어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준에 맞게 어려운 걸 넣을지 말지 전문 용어를 넣을지 말지 판단해야 된다라면 모를까? 이걸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죠. 3번,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죠? 아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3번이 맞죠. 4번, 배경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글의 목적과 주제. 자, 이거 혹시 답이라고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완전 잘못된 게 하나 있지. 자, 배경 지식 수준을 고려하는 건 사실 맞아. 왜냐하면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 어휘 선택이 가능해질 테니까. 근데 여러분, 글의 목적과 주제는 언제 결정하는 거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죠? 예상 독자를 생각하는 거지 독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진다는 건 좀 어색하고요. 만약에 그냥 어린이들에게 해야 될 뭐 말해줄 것 만약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주제를 결정했다 그럼 예상 독자가 어린이니까 이런 주제를 결정할까 뭐 이렇게도 혹시 바꿔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거의 말이 안 되고 대부분은 목적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제를 이제 이런 주제를 전달해야겠다라는 게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구체적인 독자들의 배경 지식 수준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기형도의 빈집이라는 시가 나왔죠. 되게 좋은 시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지. 자, 그 수업을 듣는 제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일에 시험 다 보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저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점수를 되게 고득점을 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자기 얘기가 그래. 문제를 풀다가 기영도의 빈집 시가 너무 좋아서 잠시 문제 푸는 걸 잊을 뻔했다고. 이 시에 그냥 몰입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자, 이 시 우리는 지금 시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근데 내용 자체가 일단 읽으면서 아 이런 시구나 하면 밑에 선지가 그냥 후루룩 다 풀릴 거예요. 자, 현대시 어떻게 풀라고 했더라? 시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를 끊어 읽기 한다? 전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이야. 자, 시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한 번은 읽어야 된다. 왜? 앞에서 뭐라고 한 내용이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읽으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 혹은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잘 있으라고 했는지를 끝까지 다 읽으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 물론 순서대로 이해될 때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시인지 우리가 모르고 시험지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기영도의 빈집은 제가 동영이나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도 다뤘던 시이기도 하지만 그 수업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어쨌거나 읽을 때 모든 시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뭐가 중요하냐? 제목을 잘 보라고 했죠. 왜 제목이 빈집인가? 제목하고 이 내용을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일단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완벽한 분석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선지 1, 2, 3, 4번의 내용에 해당하는 걸 본문에서 찾아서 맞다, 틀렸다, OX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어느 방향에 맞춰서 읽어야 될지 우리가 내비를 한번 찍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문학 작품은 너무 막막하다 그러면 내비를 찍는 개념으로 1, 2, 3, 4 먼저 빠르게 한번 훑고 거기에 맞춰서 읽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보시면 1번 대상들을 호명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일단 누구를 부르는, 호명은 부르는 거지.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게 안타까운 심정과 관련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빈집. 빈집은 상실감으로 인해 공허해진 내면, 즉 여기 제목 빈집이 이 내면하고 관련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영탄적 어조니까 영탄형 어조가 뭐야? 일단 감탄문 같은 거 있죠. 뭐뭐로구나. 뭐뭐로군 혹은 감탄사 아 뭐뭐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이별의 정서를 부각한다. 그리고 네 번째 글 쓰는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일단 볼게요.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제목이 빈집인데 사랑을 잃고 나는 쓴대요. 딱 첫 번째 줄 읽었을 때부터 우리는 감이 딱 왔지. 아, 헤어졌구나. 이별했구나.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자, 뭐뭐야. 뭐뭐 이거 뭐야? 다 혹격조사. 아까 선지에서 호명이란 단어 나왔는데 호명하고 있네. 밤
안개 다 부르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자, 얘네랑 이별하네. 사랑을 잃고 쓰니까 이게 아마 내가 쓰는 내용인가 봐. 근데 밤들아 안녕, 안개들아 안녕, 촛불들아 안녕, 잘 있어.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자, 여러분 여기서 공포는 무서운 공포가 아니야. 갑자기 흰종이가 공포를 막 기다리면 이상하잖아. 이게 뭐 변태야. 왜 공포를 기다려? 그게 아니라 공포는 널리 알린다는 뜻이죠. 자, 흰종이가 공포, 뭔가 내용을 널리 알릴 것을 기다린다는 건 백지 상태에서 사람이 와서 빨리 거기 내용을 써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이겠죠. 자, 공포를 기다리던 흰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지금 대상들을 다 안녕 안녕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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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 안녕. 촛불도 안녕. 전부 뭐야? 이별의 정서에 호명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서글픔이나 슬픔, 이별하고 관련된 정서고 호명이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끊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명확해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일단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 1번 대상들을 호명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건 완전 맞다. 그죠? 이별의 안타까움을 이제 표현한 거겠죠.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제목이 빈집인데 여기 나왔어. 자, 빈집은 가엾은 내 사랑이 빈집에 갇혔대. 여러분 빈집은 텅 비어있다는 느낌이니까 뭔가 내 사랑이 갇혀있다는 건 사랑은 진짜 사람 혹은 진짜 뭐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니까 내 정서가 빈집에 갇혔다. 그럼 이 빈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 정서적 공간이겠네요. 그죠?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정서적 공간, 텅 빈 뭔가 허무함 속에 내 사랑이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번, 1번은 맞고 2번 빈집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 그치? 사랑을 잃고 내 사랑이 이제 어떻게 됐어? 빈집에 갇혔다니까 결국 정서적으로 텅 비어있는 곳에 갇혀있는 거. 상실감은 공허해진 내면 맞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탄형 어조를 활용해. 그래도 영탄형 어조. 자, 여러분 영탄형 어조 자체가 뭡니까? 뭐뭐 하거라 누구야 안녕 누구야 뭐뭐 하네 처럼요. 나의 정서를 영탄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 하는구나 뭐뭐로구나 뭐뭐로다 뭐뭐 해라 이제 이 뭐뭐 해라는 명령형 이거 아니고 이제 아름다워라 할 때 뭐뭐어라 같은 말투. 그죠? 감탄형 말투 아니면 감탄사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것도 영탄적 어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뭐 하네 나는 가네 갇혔네처럼 자기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뭐뭐 했네 뭐뭐 하네 이렇게 쏟아붓듯이 한탄하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이별에 따른 정서가 부각되는 건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4번에 보시면 글 쓰는 행위를 통해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쓰네 했기 때문에 쓰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 사랑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야.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집이 채워질 것이다야? 아니잖아. 그냥 빈집에 내 마음을 가두고 끝났잖아.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내 마음은 쓸쓸함으로 들어가서 끝난 거니까 더 이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죠? 회복에 대한 열망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항상 선지에서 OX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다? 내용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얘가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려면 그 구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눈치껏 찾아봐도 이 사람이 지금 회복을 열망한다고 느낄 만한 구절이 없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자,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얘는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내용이죠. 자, 봅시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엄숙한 표정을 했다.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하마터면 나는 나도 나오네요. 자, 소설인데 나가 나오면 1인칭 시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얘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읽어볼게요. 누가 더 많이 나오나? 분량 싸움. 자,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클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맞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을 해가지고 어느 해가에 어느 세월에 빚을 갚을 것인가 다 누구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죠.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기왕 할 바에는 저쪽에서 감히 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그를 중심으로 그가 돈 빌려달라고 했나 봐. 그래서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그가 너무 가난해.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아. 지금 그 얘기. 거의 다 뭐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쭉쭉쭉 해서 다 대화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
나는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빌려주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 그가 하는 대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뭐 이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읽었을 테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선지를 한번 볼게. 자 보시면 1번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 위치에서 전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내용이의 문제가 아니라 서술 방식 문제라서 제가 빠르게 핵심만 짚은 거예요.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 위치에서 하면 일단 여기 나 안 나옵니다.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은 3인칭이고요. 전지적이니까 어때요? 신처럼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나가 벌써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1인칭 시점이라는 거야. 그럼 절대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안 되겠죠? 2번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된다는 건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시점이란 뜻이고요. 다른 인물의 행동을 진술한다면 1인칭이 되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듯이 나가 나오는 1인칭 시점인데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게 더 분량이 많아? 그에 대한 게 훨씬 더 분량이 많고 그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주인공인데 나는 서술자인데 관찰하고 있어.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답은 2번이겠죠. 자 3번은요.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아니야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니까. 그래서 얘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니에요. 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자,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 관찰자. 자, 일단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관이 배제되면 관찰자예요.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배제하고 외부 관찰자라는 건 작품 밖 관찰자예요. 자,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돼야 됩니다. 외부라는 건 작품에 나가 등장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뜻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시점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얘기하면 내용 아니고 내용 일치 아니고 내용 이해 아니고 시점 문제예요. 자, 좋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화법 문제 관련이 있는 거죠. 화법 파트 문제죠. 자, 볼게요. 자, 한 사람씩 말하는 거를 여러분이 맞춰보면서 OX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최근 국민 건강 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자, 은지는 설탕세 부과에 찬성하는군요. 자, 그러면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예방되니까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자, 은지가 1번 첫 번째 발언에서 화제 제시. 어떤 화제?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이 된다. 즉 설탕세 부과 여부에 대한 화제를 지금 제시한 건 맞겠죠. 자, 그랬더니 운용이가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은지의 주장에 반대? 반대가 아니라 근거를 요구하고 있죠. 반대한다는 건 대놓고 이건 이러이러하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나는 설탕세 부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얘는 하자고 했잖아. 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그렇게 말하는 근거 좀 말해줄래? 하는 거기 때문에 주장에 반대한다는 건 X. 잘못된 거 찾기니까 답은 바로 2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은지가 한 말을 좀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서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 그랬더니 자, 은지 두 번째 발언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발언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네, 여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말을 했어 라고 근거를 제시했죠. 그랬더니 재윤이가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아. 자, 이제 반박을 하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자, 은지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를 부정. 네, 반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은 한자어 표기 문제네요.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는 올해 최고 수익을 창출해서 전성기를 자 하나씩 넣어보면서 보시면 되죠. 구가 하고 있다. 자, 노래 부를 구. 노래 가짜 구가 자체가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전성기를 구가하다 되게 많이 쓰는데 저게 뭐냐? 기쁜 처지 혹은 즐거운 마음을 대놓고 드러내는 거.
그게 국가예요. 한마디로 나 잘 나간다, 나 완전 좋다, 나 즐겁다를 대놓고 광고하듯이 다 알리는 거. 그게 국가야. 그러니까 전성기, 나 전성기다. 이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티가 날 정도로 확확 드러난다는 뜻이야. 맞아요. 두 번째.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매수. 자, 여러분 이거 매수라는 단어도 안 어울리지만 이거 정말 우리가 한자 시간에 제가 되게 많이 가르쳐드린 한자 두 글자 너무 쉬운 거. 자, 여러분 이거 무슨 글자야? 이거 사다, 물건을 사다 매자잖아. 지금 문맥상 자기 명의의 집을 뭐뭐 하려고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니까 팔려고 했는데. 판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문맥상 그렇잖아. 근데 이게 살 매자가 들어가면 전혀 팔다의 뜻이 아닌데? 자, 이거 무슨 숫자? 받을 숫자잖아. 너무 기본이라. 자, 여러분 제가 외울 때 여러분한테 한자 설명할 때 선비사자 밑에 그물망자에 조개패자라고 했죠? 그래서 선비가 그물에 조개를 잡아서 판다. 왜? 선비는 너무 가난해서 그물에 조개 잡아서 팔아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팔다, 매. 그래서 선비가 그물에 조개를 잡아서 파니까 그 선비 빼고 그 그물에 있는 조개를 그물 속 조개를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해? 사주는 거죠. 사다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합쳐지면 매매하다. 팔고 사다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기초 한자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거 바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는 매수는 어쨌거나 산다는 뜻이지 판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과감하게 X를 해줬어야 돼. 그죠? 그래서 자 올바른 걸로 고친다면 매수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여기 팔다 매자 그리고 이제 도자가 건널 도자인데 매도하다가 맞아. 매도는 이제 명의를 그러니까 돈을 받고 값을 치르고 명의를 넘기다 팔다의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내 명의를 팔아서 값 받고 팔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명의를 넘기다. 대가를 받고 넘기다의 뜻. 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에 알력. 자, 그들 사이에 알력이 심해서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재자가 필요한다는 건 얘네가 뭔가 안 맞아. 그래서 중간에서 조절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알력이라는 건 삐그덕삐그덕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력이라는 건 갈등하고 비슷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하니까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 편달. 자, 제가 부족하니 앞으로 많은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자, 편달. 이게 편자가 채찍질하다 편자예요. 채찍질을 하고 달자가 매를 때리다 매질하다 달자거든요. 그럼 채찍질하고 매질하면 막 때려달라는 얘기야. 비유적인 표현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한테 뭐를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많이 해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경계할 것도 알려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편달이란.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우리 혼동하기 쉬운 어휘. 요거는 한글 맞춤법 57항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57항에 있는 것만 하면 조금 부족하니까 플러스해서 더 합시다 하면서 수업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거죠. 혼동하기 쉬운 어휘. 자, 바르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1번은요. 이 일은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다. 여러분, 부치다는 붓이다와 차이. 붓이는 건 찰싹 달라붙게 하는 거지만 부치는 건 자 모자라다의 뜻이 있죠. 힘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힘에 부치다. 좋아요. 이거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그와 나는 전부터 알음. 자, 알음이 있다는 건 서로 이렇게 뭔가 본 일면식이 있다. 서로 아는 관계라는 뜻이죠. 서로 아는 관계가 아는 관계에 있던 사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대문이 저절로 닫히다. 히 접사 들어간다. 닫아지다. 그죠? 대문이 저절로 닫아지다. 어색하지 않죠? 자, 4번이요. 경기장에는 걷잡아서. 자, 디귿 받침에 걷잡다는 수습해서. 만약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수습하다. 아니면 가라앉히다. 이런 뜻이잖아. 경기장에는 가라앉혀서 천만이야? 수습해서 천만이야? 안 되죠. 자, 걷잡아가 티읕 받침 걷잡다 있죠? 겉으로 어림잡아서 천명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걷잡다 티읕 받침 보셔야 돼요. 디귿 받침 안 됩니다.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한자어 표기입니다. 요것도 우리 한자 수업하면서 중요한 단어들 찝어드릴 때 많이 갔던 단어, 특히 보상이라는 단어나 결제 이런 건 완전 기본 단어로 많이 이야기했었죠? 자, 일단 볼게요. 한자의 표기로 올바른 것. 자, 1번 기업, 장관, 복지부 장관. 어떤 부처의 우두머리 장관은 여러분 길장자 씁니다. 벼슬관자죠. 자, 참고 요거 장수장자를 이거 장수장자거든. 장수장자를 쓰면 이건 뭐야? 부처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장군, 군사 우두머리.
군사 쪽의 우두머리가 돼. 근데 복지부는 군사 쪽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장관은 그냥 어떤 부처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는 길장자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편입으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 자, 사유지를 국유지로 편입시켰어. 그래서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 그걸 보상해 준대. 그럼 이거는 사유지, 국유지의 편입이니까 나라에서 하는 국책 사업이죠. 그죠? 혹은 뭐 지역의 어쨌거나 공적인, 그죠? 공적인 나라에서 혹은 지역 단체에서의 사업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죠, 합법.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입힌 손해. 이 사람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혔잖아. 합법적으로 입힌 손해. 국가기관이나 여러 가지 공적기관에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입힌 손해를 물어주는 보상은요. 요거 기울보자, 깊다, 깊다, 기읍받침, 기역받침, 깊다, 깊다 보자에 그 다음에 갚을 상자를 써요. 여러분 깊는 게 뭐냐면 떨어진 것을 꿰매거나 구멍난 것을 떼우는 게 깁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보자에 갚을 상자 쓰면 이거는 지금 말한 요거 합법적인 손해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물어주는 거야. 자, 그럴 땐 저 기울보자를 씁니다. 자, 여기 지금 갚을보자 있죠. 다른 선지에 보시면 갚을보자에 갚을 상자 보이죠. 요거는 단순 손해. 단순 손해가 아니라 저거는 값을 받고 치르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뭐 서로 간에 빚을 졌다. 그럼 내가 먼저 빌려왔잖아. 그걸 갚는 게 보상이야. 그래서 진 빚에 대해서 돌려주는 보상, 혹은 또 보상.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너한테 갚을게, 보상해줄게. 그럴 때 보상이 밑에 갚을보자 보상이에요. 서로 의미가 다르죠? 자, 그다음에 결제 보세요. 자, 이거는 뭐 터질 결자, 결정할 결자 둘 다 똑같죠? 자, 이 제자 밑에 옷 의자가 들어간 제자는 옷을 만들다, 만들제. 뭐 우리가 흔히 마르다 제자라고도 하는데 마르다가 옛날 말이에요. 만들다의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깡 마르다 그거 아니고요. 옛날 말로 만들다의 뜻. 즉 만들 제자, 결제, 아이 제자. 요거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도 되게 많이 했지. 이거 서류 결제. 서류에 승인해 주는 게 아이 제자잖아. 맞죠? 자, 그런데 요건 뭐야? 건널 제자죠? 자, 건널 제자, 어이 제자 결제는 언제 써?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그죠? 계산 관계를 마무리하다, 계산 관계를 끝내다 할 때 결제가 어이제자죠? 자,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1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갑시다. 추론 문제 나왔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요. 바로 볼게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이기도 하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종적 차원에서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존재지만 유일무이하게, 즉 나 하나만의 특성을 가진 단수이기도 하다. 그쵸? 자, 즉 모든 인간은 개인의 고유한 인격체의 특수성을 가지지만 사회 속에서 또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하다. 즉 두 개가 동시에 보편적인 복수, 특수한 단수를 겸비했다. 같은 거잖아. 결국 같은 말이야.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됐어. 주제 찾기는 아니지만 읽으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고 읽으면 좋겠죠.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아주 독특한 특성을 지닌 개인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널리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모두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복수성을 지닌 인간들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원적 존재, 그죠? 한 가지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면에, 그죠?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방면의 특성이 있는 존재들, 다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죠? 자,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에서는 어떠한 획일화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야? 우리가 이게 복수성과 단수성을 모두 갖췄는데 그래서 이렇게 획일화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 뭐래? 그래서 획일화하지 말고 남을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태도가 필요하대.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자, 개별적 유일무이성, 즉 개인적인 특성을 없애고 획일화하려면, 자, 여기
획일화라는 말 하나로 통일해서 다 똑같은 개성을 만들어버려. 개성 없어. 다 똑같아. 이거 똑같이 만드는 획일화가 바로 뭐죠?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면 획일화가 되겠죠? 같은 말이죠. 획일화하다,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잖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획일화하지 마. 개인의 유일무이성 지켜줘.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단수의 특성과 함께 사는 보편적 복수의 특성을 모두 갖춘다고 했기 때문에 한쪽만으로 갈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동시에 복수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아니다니까 맞죠?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포용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아까 다원적 존재, 함께 상대를 받아들이고 같이 살자. 자, 3번,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는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 자, 아까 뭐라고 했지?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은 또 보편적 복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게 다원적 인간이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누구를 살리면 누가 침해당한다 그런 관계가 아니죠. 둘이 공존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다. 공존이라고 했어요. 다원적이라. 자, 3번이 잘못된 거죠. 4번은요.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획일화하면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없애면 사회의 다원성이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이거 춘향가죠. 자, 이런 문학 작품은 역시나 내비가 필요해. 어디를 포인트로 두고 읽을 것인가, 그지? 자, 내비를 한번 찍어봅시다. 선지에서. 동일한 글자의 반복, 리듬감 조성. 이건 쉽네. 읽으면서 글자가 반복되는 게 있는지 보면 되니까. 자, 2번. 숫자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숫자가 진짜 나오는지 봐야 돼. 세 번째.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자, 대화가 나오는지 봐야 돼. 그다음 네 번째,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유교적 가치가 들어있는 말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어. 자, 어때요? 전체 스토리를 잘 모르더라도 요 단적인 표현들을 잘 찾으시면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현대시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고전소설도 그렇고요. 내비를 먼저 찍자. 항상 말하죠. 선지를 먼저 문학은 보라고 했죠. 왜? 어디까지 얼마만큼 깊게 읽어야 되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지 표현법을 파악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문제 풀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갈 길을 먼저 알아야 제대로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걸 보란 얘기였네요. 자, 볼게요. 자, 매우 치라 소리 맞춰 넓은 골에 벼락치듯 후리쳐 딱 붙이니 춘향이 정신이 아득하여 에고 이것이 웬일인가. 자, 일자로 운을 달아. 우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 일정지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하랬더니 일이 계속 뭐예요? 반복되네. 일신난처 이 몸인들 일각인들 변하리까. 1월 같은 맑은 절개 일이 힘들게 마르시오. 자, 어때요? 한 일자 맞는데 숫자 더 읽어야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지는 알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확실히 맞네. 우리가 방금 선지 읽을 때 1번 동일한 글자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는 선지 1번에 있었잖아. 여기까지만 읽어도 무조건 맞겠다. 그죠? 반복은 운율 형성이다. 시 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밑에 매우 치라 꽤 때리오 또 하나 딱 붙이니 에고. 자, 이자 이번엔 2네. 2 숫자 2. 자, 이부불경 인의 마음 이군불사와 무엇이 다르리까. 이 몸이 죽더라도 이 도령은 못 잊겠소. 이 몸이 이러한들 이 소식을 누가 전할까. 이왕 일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죽여주어. 자, 이 반복이 계속 되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그 반복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자, 보시면 지금 내용을 잠시 보면 아까 왜 뭐가 있었냐면 유교적인 선지 4번에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유교적 가치가 뭐가 있을까. 자, 일편단심 님에게 그죠? 마음 한 가지 하나의 마음만을 바쳐야 돼. 자, 일부종사 한 남자만을 섬긴다는 얘기 다 유교적 관점 맞죠? 그리고 이부불경 두 남편을 섬기지 못한다. 섬길 수 없다가 이부불경이죠. 자, 이런 것들 이군불사 임금군자 두 명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거랑 똑같죠. 이런 것도 어때요? 유교 조선시대 되게 좋아하던 유교적인 멘트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매우 치라 그랬더니
꽤 때리오. 또 하나 딱 붙이니. 에고 3자로 오는구나. 이번에는 숫자 3. 지금 보니까 1, 2, 3 자연스럽게 숫자가 연결이 되네요. 그럼 선지 2번에 숫자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도 딱 맞네요. 3자로 오는구나. 삼청동 도련님과 삼생연분 맺었는데 3강을. 자, 3강을 버리라 해서 3강은 삼강오륜. 역시 유교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던 관념이죠. 삼강오륜. 자, 삼척동자 아는 이를 이내 몸이 조각조각 찢겨져도 삼종지도도 뭐예요? 여자가 그죠? 이제 조선시대에 말한 따라야 되는 여자가 평생 따라야 되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한 법을 삼생에 버리니까 자, 3월 3일 제비같이 훨훨 날아 33천 올라가서 삼태성께 하소연할까 애고애고 서러운 지고 자 다 읽었는데 이미 우리 읽으면서 답답하겠죠. 지금 1, 2, 3 동일한 아닌 거 찾기. 자, 동일한 글자 반복 맞고요. 리듬감 조성 맞고요. 숫자 1, 2, 3 나왔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시한 거 맞고요. 자, 대화 없었죠. 때리라. 뭐 때리요 하면서 춘향이 혼자 떠들었지. 대화, 주거니 받거니가 일단 없어. 맞지? 그리고 여기서 내적 갈등이 어디 있어? 날 죽여라! 근데 무슨 내적 갈등, 그죠? 그래서 3번이 여러모로 X죠. 자,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의 활용 봤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17번은 자, 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볼게요. 독해내. 고소설의 유통 방식은 구연에 의한 유통과 문헌에 의한 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구연에 의한 유통은 구연자가 소설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방식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 구연자는 전기수로 불렸으며 소설 구연을 통해 돈을 벌던 전문 직업인이었다 그랬어요. 요거는 쉬우니까 읽으면서 바로 좀 답을 이야기할게요. 자, 요거 17번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설을 구연하였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글을 읽을 수 있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구연자는 전기수로 불렸으며 그러니까 전기수는 뭐예요? 남에게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죠. 그죠?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인데 뭐야?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여기 있잖아. 모르는 사람들과 읽을 수 있지만 읽어주는 게 더 재미있어서 듣고 싶은 사람들 이 두 계층이 전기수 거를 들었다고 했으니까 전기수는 글 모르는 사람한테 읽어주는 거 맞습니다. 선지 1번은 맞죠.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 방식, 읽어주기 방식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자, 이 부분 자, 이 방식은 읽어주기 방식은 문헌, 글로 써서 유통하는 거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 유통 범위를 넓히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다. 누가? 읽어주기가. 뭐에 비해? 문헌에 비해. 자, 요거에 관련된 거 선지에 있죠? 바로 3번입니다. 문헌에 의한 유통이 구연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 공간의 제약이 적다. 네, 거꾸로니까. 자, 구연. 말하기는 시간 공간의 제약이 많아. 반대로 문헌은 어때? 그럼 적겠죠. 왜? 여기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더 많다니까 거꾸로 문헌에 의한 유통이 더 적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 3번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문헌에 의한 유통은 차람, 구매, 상업적 대여로 나눌 수 있다. 자, 차람이 뭐냐?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자, 차람에 관련된 거 있죠. 뭐 선지 2번. 차람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빌려보는 방식. 지금 여기 대가 지불에 대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더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읽었을 때 차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본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고 그 어디에도 차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보는 거다의 대가 지불에 대한 말이 없죠.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선지 2번. 왜? 우리가 항상 말했지. 전체적으로 볼 때 80%, 90%가 맞아도 1, 20%의 말이 쓸데없이 덧붙었는데 내용 확인이 안 되면 절대로 답 아니라고 했어요. 맞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빌려보는 건 맞다. 다만 대가 지불이 없어서 3번은 세모. 지금 3번은 완전히 뭐 X나 동그라미를 할 수는 없고 3번 아니고 2번이다. 선지 2번. 지금 우리 읽은 거 차람에 대한 거. 자, 2번은 세모 정도로 해놓고 끝까지 읽으면서 방금 우리가 1번은 완전 동그라미였고 3번도 완전 동그라미였는데
2번은 세모라고요. 왜? 더 읽어서 대가지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4번 내용도 읽으면서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더 읽어볼게요. 구매는 서적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책을 사는 것인데 책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소설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자, 상업적 대여는 새 책가에 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설을 빌려보는 것이다. 새 책가에서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자, 이 부분이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책을 빌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에 새 책가가 성행한 거야.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 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자, 요거에 관련된 게 4번이죠? 4번 선지 뭐래? 조선 후기에 새 책가가 성행한 원인, 성행했다. 이유가 뭐야? 구매 비용보다 빌리는 비용이 더 저렴하니까. 맞죠? 그럼 뭐야? 1번, 3번, 4번이 완전 맞고 끝까지 다 읽었지만 대가지불하고 빌린다란 말이 없어. 따라서 지금 2번은 대가지불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내용 이해 문제, 내용 일치 문제네요. 적절한 거 찾기예요. 읽어볼게요.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지 9권, 그리고 표 3권, 그리고 열전 10권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중 열전은 전체 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수록된 인물은 86명으로 신라인이 제일 많고 백제인이 가장 적다. 수록 인물의 배치에는 원칙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명장, 명신, 학자 등을 수록했고 다음으로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기릴 만한 사람을 실었다. 자, 이 부분이요. 지금 여기 열전에 사람들이 나오잖아. 근데 신라인이 제일 많고 백제인이 가장 적다는 특징, 그리고 앞부분에 명장, 명신, 학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싣고 그 다음 뭐가 있어? 관직에 있지 않아도 뭔가 기념할 만한 사람들은 또 실렸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 선지하고 관련이 있죠. 이것도 쉬우니까 읽으면서 바로 선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3번 선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3번 선지에 뭐라고 나오죠? 보시면 삼국사기 열전에는 기릴 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은 수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관직에 있지 않아도 기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수록한다니까. 자, 이거 맞는 거 찾기예요. 3번이 X라는 거 바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자, 반신. 뭔가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한 반신의 경우는 열전의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을 수록한 까닭은 왕을 죽인 부정적 행적을 드러내어 반면교사로 삼는 데 있었으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자, 예를 들어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반신이지만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 신라 정통론에 기반해 있으며, 자, 흔히 삼국사기는 신라 전통론에 기반해 있고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시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평가한다. 흔히 일반적인 평가를 소개했죠. 자, 하지만 연개소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요. 자, 이거 선지에서 여러분 일단 2번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는, 자, 반신 누가 여기선 지금 보니까 반신 뭐 왕 죽인 사람들 뭐 이런 부정적 행동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이 중에 누구도 있어? 연개소문도 있어. 근데 이 연개소문이라는 반신은 어떻다? 이게 동시에 이게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반신이 됐지만 동시에 당나라에는 민족의 영웅적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꼭 다 진짜 반신이 나쁜 사람만 여기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이 부분에선 반신이지만 이 부분에선 민족의 영웅이야 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사례가 되잖아요. 따라서 선지 이번에는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누구? 연개소문이라는 반신은 흔한 평가는 뭔데? 신라 정통론에 기반해 있고 유교적 사관에 따라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한 책이라고 평가하지만 이 평가에 반하는 그러나 연개소문의 사례는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고 기존 평가와 달리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선지 2번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선지 2번의 반신 중에는 기존의 평가를
뒤집는 또 다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사례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찾기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선지 2번이 답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 3번하고 2번은 확인했지만 1번하고 4번 아직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았죠? 자, 4번부터 이야기할게요. 4번 너무 쉬우니까. 자, 맨 앞에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읽느라고 지나쳤군요. 잠시 맨 앞으로 가보세요. 28권, 9권, 3권, 10권, 즉 10권. 자, 28, 9, 셋, 10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선지 4번에는 뭐가 나오죠? 자,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래. 아니죠. 가장 많은 권수는 본기죠. 그죠? 그래서 열전은 많은 권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은 X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1번도 확인해야 되겠네요. 1번 선지는 뭐죠? 1번 선지는 삼국사기 열전에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었다는 점까지는 맞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자, 신라인이 가장 많고 백제인이 가장 적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반신 부분에 고구려의 연개소문도 들어갔기 때문에 고구려인이 들어간 것도 맞죠. 따라서 삼국 사람이 모두 들어간 거 맞아요. 근데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던 걸 보여준다? 아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 실었지만 그래도 이 책은 흔히, 여기가 흔한 평가, 삼국사기는 신라 정통론에 기반한 책이라고 흔히들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인을 다 다뤘다고 해서 흔히들 하는 일반적 평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도 X, 맞는 것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추론 문제네요. 추론 문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봐라 그랬네요. 자, 읽어볼게요. 프랑스에서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 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와 학습 부진화를 가려내고자 하였다. 이에 기초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1905년 최초의 IQ 검사가 이루어졌다. 자, 이 부분이요. 자, IQ 검사가 1905년에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요거 목적이 뭐예요? 기초학습 능력 평가입니다. 그죠?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IQ 검사가 이루어졌다. 자,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 역시 선지에 바로 답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선지 1번을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 선지 1번에 뭐래? 자, 최초의 IQ 검사는 학습 능력 우수자를 고르기 위한 거야? 그게 아니라 기초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우수자를 뽑기 위한 거 아니죠. 평가하고 우수자 뽑는 거랑 다르죠. 평가는 어떤 사람이든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할 때 평가고요. 우수자를 뽑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죠. 따라서 바로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답이 앞부분에 배치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찍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얘도 그렇죠. 바로 1번에서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차피 추론이나 내용일치 문제는 끊어 읽을 거기 때문에 한 단락을 딱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선지를 봤을 때 바로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목적은 기초학습 능력 평가입니다. 답이 바로 1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빠르게 읽으면서 답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유, 오랫동안 IQ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좋지 않고 학습에도 부진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물론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자, 이 부분, IQ가 높으면 IQ가 높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는 읽기, 계산 등의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도 선지하고 바로 연결돼요. 바로 4번입니다.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 네, 방금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어떻다? 읽기, 계산 등의 능력이 더 높은 성취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4번은 맞는 말이죠. IQ가 높으면 읽기를 잘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더 볼게요. 자, 이는 IQ 검사가 기초학습에 필요한 최소 능력인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 등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학습의 기초 능력을 측정하는 IQ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보세요. 하지만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분만 측정한다는 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선지에서 3번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네. 왜? IQ 검사는 지능 중 일부만 측정했기 때문에 측정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높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따라서 3번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네, 다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자,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만 남았어. 지금 1번이 틀린 건 답 나왔고 3번, 4번 맞았는데 자, 다 읽었으니까 이제 2번 선지 정리할게요. 다 읽었으니까. 자, 2번 선지는 뭐냐? 바로 IQ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가 없었다. 요건 아까 앞에 1905년에 최초로 IQ 검사가 실시되었다는 그 앞부분 보시면요. 자, 최초로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 보세요. 이를 통해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수치로 객관화할 수 있게 되었다니까. 이전에는 수치로 객관화를 못했군요. 그래서 IQ 검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없었다. 맞아요. 그래서 1번만 X 하시면 되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도 추론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여기는 한자가 좀 들어있는데 어차피 문맥에서 무슨 말인지 거의 알 것 같고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눈치껏 아주 기본 한자가 같이 섞여서 출제자가 이 정도 기초는 읽을 수 있지 하는 지금 의지가 들어있어. 사실은 한자 명확하게 따지면 이번에는 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 한자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사실 한자를 3개나 다뤘다고 보실 수 있죠. 자,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여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데 학습해야 할 글자가 적지만 한자는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여서 한문을 읽는데 익혀야 할 글자 수가 훨씬 많다. 자, 이런 번거로움에도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이 있다. 자, 한자의 장점이 있나요? 한글에서는 동음이의어, 즉 형태와 음이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서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한글의 특징, 동음이의어는 문맥적으로 봐야지 글자만 갖고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된대요. 자, 이게 한글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 더 볼게요.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한글로 사고라고만 쓰면 뜻밖의 발생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단지 아니면 사고를 많이 해라,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뜻인지 구별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한글의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자, 근데 한자로는 전자는 사고, 그리고 후자는 사고, 즉 일사자를 쓸 것이냐 생각할 사자를 쓸 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같은 글자인데 다른 뜻으로 사고 다르게 쓰이지만 한자는 그렇진 않아. 그런데 다른 문장 성분으로는 사용되기도 해. 즉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게 같은 글자인데 성분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대요. 이래서 혼란을 야기한대요. 자, 가령 A는 자, 사랑 애자에 사람 인자죠. 자, 문맥에 따라 애가 인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요. 관형어일 때도 이제 사랑하는으로 해석되는. 근데 사람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그럼 여기는 사람을 이라고 해석하면 사랑하다가 되겠죠. 왜? 어차피 애인인데 이거를 관형어로는 어떠한 무엇이라고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여기서는 사람을이니까 당연히 앞에 사람을은 이상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하는 게 맞으니까 오히려 이제 술-목 관계라고 하죠. 목적어가 뒤로 빠져서 이렇게 해석된다는 얘기죠. 이때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1번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우리가 지금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밑에서 뭘 봤죠? 여러분? 우리가 밑에서 본 게 뭐예요? 여기 부분에 보면 얘가 똑같은 글자인데 목적어가 될 것이냐 서술어가 될 것이냐 문장 성분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문장 성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말이 될 것도 같은데 그죠? 다 읽어보고 여러분 답을 결정해 볼게요. 자, 두 번째요. 자, 정수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정은 수를 수식한다. 깨끗하게 한 물. 요거 글자 몰라도 깨끗하게 한 물. 여러분 물 숫자는 아니까 대충 여기 앞에 있는 게 깨끗하게 한인가 보다. 그리고 뒤에 게 물인가 보다 대충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깨끗하게 한 물 수식관계 이건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왠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이건 제가 확신을 안 하고 여러분한테 더 읽어볼게요 했잖아요. 자, 왜 읽어볼게요 한 거냐 하면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여기서 지금 성분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고 한문은 성분이 달라진다는 얘기만 했지 문장이 한국어보다 성분이 복잡하다. 한국어의 문장 성분이 7개거든요.
그럼 중국어는 몇 개 있는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명확하게 OX가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는 성분이 뭐 7개인데 얘는 17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복잡하네 이게 딱 판단이 될 텐데 글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중국어가 즉 한국어에 비해 한문이 문장 성분이 뭐 몇 개인지 더 많은지 이런 게 언급이 없어. 그냥 하나의 글자인데 성분이 다양할 수 있다고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우리는 7개인데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요. 전체 제2 외국어를 중국어를 안 해서 봉주 이런 거 프랑스어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나 중국어 몰라. 근데 몰라. 그게 몇 개인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해볼게. 그럼 한국어는 7개인데 중국어는 5개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개수를 제시하지 않으면 혹은 종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문장 성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추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일단 세모를 해본다 이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확실하게 깨끗하게 한 물이니까 앞말이 뒷말을 수식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인에서 우리 아까 앞에 했잖아. 애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자 아까 문장 성분이 뭐다? 얘가 사랑하다. 사랑하는 관형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다 서술어일 수 있다고 했죠. 왜 사람이 목적어가 되면 얘는 서술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관형어가 되면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돼야 되니까 그죠. 둘 다 성분이 바뀌더라도 관형어 서술어 바뀌더라도 요게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동음이의어가 아니라는 건 뜻이 다른 말이 아니다. 네, 둘 다 사랑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뜻이 다른 말은 절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의사라는 글자만으로 병 고치는 사람인지 의료운 뭐 윤봉길 의사처럼 의료운 지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건 한국어의 특징 맞죠? 자, 따라서 한글은 구분하지 못한다. 맞고 A는 사랑하다의 뜻은 변함없다. 맞고 정수가 깨끗하게 한 물이라면 앞말이 뒷말을 수식한다. 맞고 따라서 역시 답은 몇 번? 의심했던 대로 1번이 답이 돼야 된다. 성분의 문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복잡성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단 비책형 이번 지방직 국어를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자, 뭐 아쉬움이 남지만 혹은 아주 홀가분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앞으로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점 잘 채우면서 앞으로 다시 또 수험 기간이 필요하신 분들 수험 생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험이 여러분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여러분과 좋은 수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